지나치게 출발 새 아침. 빚만 남은 그들란 회사를 인수하는 자들은 분명 사기꾼입니다. 그렇다면 빚더미 국가를 맡겠다고 나서는 정신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해야겠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사침의 진일책 변호사입니다.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투기 등급의 국가를 경영하겠다고 나서는 이는 정치인 이전의 독재자일 겁니다. 아니면 국가를 다스릴 어떤 방법도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오늘 방송은 그래서 몹시 우울한 내용부터 전할까 합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데 따르면 가계부채 1021조를 포함해 정부 부채, 공기업 부채 등 국가의 모든 부채가 무려 3,783조 4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태어나면 8천만 원의 빚을 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4월 3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잠시 뒤 오늘 1부에서는 바로 이 국가 부채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인터뷰를 들으시면 놀라실 내용이 많을 겁니다. 아시아 금융학회 회장 오정은 교수를 연결합니다. 2부에서는 지방선거 선대위를 꾸리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광훈 대변인을 만나보겠습니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 문제부터 선거 전략까지 의견을 듣겠습니다. 3부는 9년째 OECD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자살률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마련하는 이슈 포커스는 지진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저는 세계 출발사진 출발합니다.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 아침 뉴스 브리핑. 주요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조간 헤드라인 좀 좋은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북한 무인기 관련 내용이 많습니다. 예. 북한 무인기 청와대 바로 위 20여 초 떠 있었다. 또 북한 무인기 송신장치 있었다. 그리고 북한 무인기 청와대 테러에도 못 막을 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 송신장치 이게 가장 문제겠군요. 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거 조작 결재권자는 대공수사단장, 지휘부 수사 불가피, 이 국가정보원, 이 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정보 조작, 예. 이게 굉장히 이름이 길어져 버렸습니다. 하여튼 예. 그 사건 관련 내용이고요. 5.16 정권 불법의 편승, 당시 법관 소임 저버려, 이 판사가 판결을 통해서 비판했다. 이런 그 윤길중 전 의원 재판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느 쪽이 보수 신문이고 어느 쪽이 진보 신문인지 한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목요일 아침이군요. 예, 어제 어떻든 이 북한 무인기에 관련해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죠. 네. 어떤 대책이 나왔습니까? 대책이 구체적으로 아직 발표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어제 저녁 5시부터 청와대에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 국방 외교 통일장관 그리고 국가정보원장 안보실 1, 2차장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렸다 그러고요. 지난해 12월 말에 그 NSC 상임위가 설치된 이후 처음으로 3시간 넘게 아주 길게 회의를 가졌다고 그럽니다. 적어도 방공망을 확충하는 것과 관련한 기타 이런 대응 방안을 논의하긴 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긴 한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하는 말에 이제 익숙해지는 군사 전문가들 되어가는데요. 온 네. 국민이 이번에 저고도 레이더를 낮은 고도의 레이더를 도입한다. 이런 말이 들리죠? 네, 그렇습니다. 예, 현재의 저고도 탐지 레이더가 북한의 헬기 그리고 AN2 저공 침투기 이런 것을 탐지를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소형 무인기는 탐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형 저고도 탐지 레이더 그리고 대공해화기를 도입하는 방안 추진하기로 알려지는데 예, 북한 그 소형 무인기가 자폭 공격을 할 경우가 이제 가장 큰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국산 30mm 자주 대공포에 단거리 대공미사일 신궁을 결합한 복합 대공화기 이거를 청와대 인근 등에 배치하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 중이라고 그럽니다. 또 아울러서 북한의 무인기가 기지 내에서 이 원격 조종으로 비행을 시작하면 이게 GPS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방해 전파를 쏴서 아예 떨어뜨리는 방법 이런 것도 검토 중이라 그럽니다. 예, 저고도 레이더 대당 가격이 얼마나 한다고 합니까? 방위사업청이 6년여에 걸쳐서 336억 원 투입해가지고 개발을 해서 지금 2015년에 군에 전력화하기로 한 그 적어도 레이더가 있는데요. 예. 이 경우에는 대당 가격이 100억
건 정도라 그럽니다. 엄청나군요. 네, 반경 200km 안에 적어도 비행 물체를 모두 감지를 하고 이 통상고도 3km 이하로 날고 있어도 탐지가 가능하다고 그래요. 이번 일로 해서 도입 시기가 조금 앞당겨질 거다 이런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장기로 충분한 건지 아니면 이 무인 항공기 특히 소형 무인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초저고도로 비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연 그것으로 이 적절한지 그 대비용으로 또 별도로 개발해야 하는 것인지 아직 정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해외 도입도 뭐 검토 중이라 그러는데 해외에서도 도입할 만한 그런 그 초저고도 레이더 존재 여부 이것도 아직 알려지는 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어제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연구가 활발한 모양이에요. 네. 예, 그만큼 이 초저고도로 침투하는 이 무인 헬기들을 막을 방법이 없답니다. 미국에서도 이게 테러에 이용될까 가장 걱정이 많은 모양인데요. 그렇죠. 네. 예, 어쨌든 이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 항공기에 대해서 군이 대응 사격을 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31일에 그 무인 항공기가 북쪽에서 우리 상공으로 접근했을 때 해병부대에서 발컨포 300여 발을 발사했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 당시 고도가 너무 높아서 격추를 못 시켰다는 겁니다. 예. 고도가 한 5 내지 6km 정도였다 그러고 이 발컨포 최대 사거리가 2km라는 거죠. 그래서 미치지 못했다 이런 설명입니다. 참고로 그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기의 경우에는 그 1 내지 1.5km 고도로 비행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 그림자 금융 규모가 GDP보다 많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그림자 금융도 광의와 협의로 아마 좀 나뉘는 것 같고요. 예. 이 광의의 그림자 금융은 은행 시스템 밖에서 일어나는 은행과 유사한 그 신용 중개 활동을 모두 칭하는 그런 그 말입니다. 중국에서도 이게 좀 논란이 돼가지고 중국 정부가 관리를 강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최근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한국은행이 이제 국회에 제출한 그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그 광의의 그림자 금융 규모가 그 지난해에 비해서 이제 11.2%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1,561조 원으로 집계가 됐다 그래요. 요즘은 이 조도 천 단위로 이렇게 가는 예,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예. 이제는. 그래서 이게 명목 국내 총생산보다도 오히려 더 많았다는 거죠. 주요 20개국 그 G20 산하 금융규제기구 금융안정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그 GDP 대비 그림자 금융 비중이 108.4% 그래서 대상 26개 나라 가운데서 7위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이것도 지금 우리 경제 의외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2000단위죠. 멀지 않아 격리라는 단어에 또 우리가 익숙해지는 그런 날이 오겠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이종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꼴꼴꼴의 신문선입니다. 페어플레이가 돋보이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 여러분은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어제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가계부채, 비금융, 민간기업, 일반 정부 부채 총액 다 돼서 3,783조 4천억으로 발표됐습니다. 새 기준으로 인해서 상향된 지난해 명목 국민 총생산 1,428조 3천억 원의 264.9% 그러니까 3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도 비영리 단체를 포함한 가계부채가 1,223조 1천억, 지방자치단체 빚을 포함한 정부 부채가 496조라고 합니다. 문제는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아시아금융학회 회장 오정근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정말 오랜만입니다. 아, 네네. 예, 민간과 정부의 부채를 합하니 국민 총생산의 3배 근접한다. 264.9%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아, 정말 위험한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GDP 대비 265%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업하고 정부 가계부채를 다 합하니까 GDP 대비 265%라서 현재 작년 말에 약 3,783조 정도 나왔네요. 예.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많은 건데 이것이 265%가 얼마나 많은가? 쉽게 얘기하면 최근 중국이 발표를 하고 중국이 현재 그 부채가 많아서 난리인데 중국이 2012년 말에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거 215%라고 발표했습니다. 예, 우리보다 그러면 아래셨군요. 중국보다 훨씬 높은 데다가 문제는 증가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이것이 GDP 대비 비율이 2005년도에 200%였는데 예. 바로 265%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중 하나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빠진 부분이 한 950조 정도가 빠졌어요. 아, 엄청나게 빠진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제가 빠진 내용들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빠진 내용들이 예를 들면 이제 그 군인들의 공무원 군인 연금 장기 충당금이라는 게 예, 있습니다. 연금 충당 채무가 빠졌고요. 예, 그게 빠졌고 그게 이제 그다음에 또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잔액 예. 이 부분이 빠졌고 통환증권 또 잔액이 빠져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되게 이제 우선 큰 것이 말이죠. 예. 공무원 군인연금 장기 충당금이 한 500조 정도 되고, 예, 그다음에 그렇죠. 한국은행 통화증권이 160조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지방 공기업 부채도 빠진 것 같고요. 그게 한 그다음에 70조 되죠? 그게 한 78조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중요한 중 하나가 여기에는 금융공기업이 빠져 있습니다. 예. 금융공기업이 빠져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금융공기업은 부채가 많기 때문에 한 100조 정도 되거든요. 부채도. 예. 그다음에 또 정부 보증채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정부 보증채무 한 30조 정도 되는 이런 것들 합하면 한 950조 정도 되는데 이 950조 정도를 보탠다 그러면은 이게 비율이 엄청납니다. 이게 보태면 331%에 올라가거든요. 예, 상상하기 싫은 금액이 나오네요. 정말 제 생각으로는 이걸 뭐 통계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 중국이 215% 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중국도 물론 이 통계에 대한 분식이 많다는 예. 지적이 있습니다만은 한국도 정말 먼저 제대로 진단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예. 너무 이런데 빠릅니다. 어느 정도 이게 빠른 지금, 겁니까? 2005년도에 대비해서 2배가 늘어났어요. 예. 그럼 정말 빠른 거군요. 너무 빨리. 예, 빠르죠. 9년 만에 왜 2배로 빠른가냐면 늘어났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일반 예외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일반 예외 적자라는 건 주로 사회복지 지출 때문에 재정의 적자가 계속 증가하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공기업 부문의 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선 공기업 부분에서 2005년 대비해가지고 2.8배 증가했고요, 부채가. 예. 그다음에 일반 정부가 2.3배 증가해가지고 이 두 부분이 증가의 큰 핵심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가계부채를 보니까 이 작년 말에 이미 1021조 아닙니까? 이게 한국은행 예, 그 2021조에다가 이제 예. 거기에 쓰면은 민간 그 비용 조그마한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들 다 합하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1223조가 되죠. 예, 1223조가 되고요. 이 비영리 단체 한 200조 정도는 예. 이제 예. 조그마한 소기업들이 한 200조 정도 된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채들이 이 소득에 비해서 너무 많은데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갚을 자산이 부족한 부채가 많다는 거겠죠. 지금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외형상을 보면 선진국입니다. 지금 거리의 모습이라든지 사람들 사는 것, 자동차 몰고 다니는 것 선진국인데 문제는 이것이 전부 지금 빚더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대만을 가봤는데 대만 사람들은 굉장히 검소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발전이 굉장히 안 된 것 같은데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지금 빚을 앞으로 다음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벌써 벗어나서 계속 그리고 이 부분이 복지 지출도 증가하죠. 공기업 부채도 줄 전망이 안 보이죠. 계속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채를 큰 충격 없이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선 첫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재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은 괜찮습니다. 민간 기업의 자기 자본대비 부채 비율은 이제 80%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줄였죠. 민간 기업들은 오히려 현금을 보유하고 투자할 데가 없었어요. 지금 난리니까 그건 예외고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정부와 공기업 이것이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와 공기업이 문제인데 그러면 정부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려고 해야죠.
예. 지출을 먼저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결정해놓고 하니까 도저히 세입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럼 공기업 부채는 뭐 우리가 이미 벌써 정부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방만해서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정말 대대적인 그 계획을 해서 해야 되고 이 공기업 부채를 봐갖고 뭐 어림없습니다. 현재 중앙정부 295개 부채 비율마다 200%가 넘고 이제 뭐 400%가 넘는 토지주택공사라든지 혹은 385%라는 한국가스공사, 244% 철도공사 이게 뭐 너무 12개 기관, 중점 관리되는 12개 공공기관 하더라도 412조 부채 비율이 324%이기 때문에 이건 뭐 도저히 지금 이건 그야말로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일반 정부에서 너무 수입보다도 과다하게 나가는 것과 그다음에 공기업 부채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공기업 부채 12개가 412조. 그것도 2012년의 그렇습니다. 통계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올해는 아마 엄청 또 더 늘어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한 50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근데 있습니다. 이 가계부채만 하더라도 이 정부가 이 크게 우려를 하고 있지 않은 건지 예컨대 뭐 부동산 정책 내놓고 재물세 대책 내놓으면서 또 저리 모기지론 이걸 권유를 하고 있다시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지가 않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가계부채를 이제 가계만 하면 1021조. 그다음에 이제 이번 한국은행 발표는 1200조가 넘는 220조가 되는 이 가계부채를 해결하려면은 궁극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돼요. 예. 집도 좀 팔려야 되고 집이 지금 현재 그 한국은행 1221조의 절반이 이제 그 부동산 담보대출이고 절반은 생계대출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은 집값 많이 오를 때 사가지고 지금 팔지 못하고 갖고 있는 부채들이거든요. 집이 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정상화돼서 팔려야만 그게 이제 갚아지는 거고 나머지 이제 한 600조 정도 되는 생계형 부채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민간 기업들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지면 그 돈이 바로 가계로 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을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족쇄를 계속 채웁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족쇄를 채우면서 가계는 빚이 많다고 또 한쪽 아웃으면 나 그 사람들 앞뒤를 모르는 사람들이 기업에 있는 돈을 세금을 매겨서 뭐 한다 그 말도 안 되고 기업에 있는 부채를 기업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돈이 가계로 가게 해야죠. 그러면 해결됩니다. 예, 지금 시간은 별로 없고 드릴 질문은 좀 많이 있었고요. 예, 2월 14일 그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우리 국가 부채 821조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2012년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재작년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부채에다가 국가 채무 그리고 중앙정부 부채 443조에다가 지방정부 부채 그리고 비금융 공기업 부채 다 합해서 또 내부 거래를 제거를 해요. 이중 계산된다면서. 그런데 이 통계를 과연 믿으십니까? 저는 뭐 그 통계를 좀 글쎄 공개적으로 제가 굉장히 안 믿는다 뭐 하는데 정부에서는 노력을 했습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노력. 현재 우리가 생각하면 국가 채무란 개념이 있어요. 채무. 예. 국가 채무란 개념은 지금까지 정부에 발표한 420조 뭐 그런 거죠. 근데 그거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더 공공기관 부채를 보태가지고 국가 부채란 개념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8,900조 정도 얘기했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갚아야 할 보증 채무라든지 장기 충당 부채라든지 지방 공기업 부채라든지 금융 공기업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우발 채무는 넣지 않더라도 그런 채무를 충당 채무를 넣지 않은 것은 문제 아닙니까? 문제죠. 이거 이제 우발 채무도 이제 나라에 따라서는 이제 다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보증한 채무는 국가가 밖에 현재 상황에서 국가밖에 갚을 데가 없어요. 지금. 예, 그렇죠. 주로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많이 보증을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지금 이제 자기도 빚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정부가 그래서 이런 그다음에 이제 금융 공기업 부채 이런 거 빠져 있는데 그런 걸 다 합하면 보증 1,800조 정도 돼요. 제가 그래서 그걸 다 합해 보니까 이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장기 충당 부채가 빠졌잖아요. 그럼 장기 충당 부채를 앞으로 그러면 공무원이나 군인이 퇴직하면 연금 안 줄 거냐 줘야 되거든요. 예. 줘야 되면 그게 바로 부채죠. 누군가 우리 후손들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줘야 되면 그게 부채죠. 이런 것을 자꾸 빼고 대책을 얘기하니까 자꾸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식처럼 보였던 것이군요. 노력은 많이 해서 그전보다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런 예. 것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그 나온 한국은행 통계도 좀 이상한 구석이 있습니다. 이 언론 발표를 보니까 이 민간 기업과 공기업을 아우르는 비금융법인의 총 부채가 206조 4천억이다. 이거 아니죠? 이거 뭔가 잘못 언론이 잘못 받았은 거죠? 예. 그 신문이 잘못 얘기한 거예요.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그럴 리가 없죠. 비금융 공기업 부채. 이건 아마 늘어난 금액이겠죠? 그럼요. 그게 증가한 거고요. 예. 제가 보니까 그게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요. 비금융 공기업이라 그러면 거기에 이제 공기업하고 민간 기업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엄청날 것인데. 그 예. 2,000조입니다. 예, 2,000조죠. 예. 제가 그 한국은행 데이터베이스로 찾아봤는데요. 2,064조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왜 이게 이런 잘못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TV 뉴스까지 보도되는데도 아무도 증정을 하지 않아요. 2,064조를 200조라고 그러니 뭐 우리 정말 뭐 2,064조를 206조 4천억으로 표현을 잘못했군요. 누가 한 사람 잘못하면 계속 그들이 잘못해요. 예, 그러니까 기자들이 워낙 큰 금액에 깜짝 놀라서 그런지 단위를 하나 줄였군요. 예. 예, 아주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이걸 오늘 아침 방송까지 그대로 다들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 어떻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작년 말 기준 공기업 부채가 493조 중에 12개 기업이 412조입니다. 문제는 그중에 9개 기업과 가스공사를 포함하면 10개 기업 정도는 영업이익으로 부채의 이자를 갚지 못합니다. 결국 계속 빚이 늘어나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재 영업이익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그 채무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개별법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 이게 국가 부채예요. 예. 이 빚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우리 국가 신용 등급 하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프랑스처럼요. 당연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아까도 우리가 항상 정부 채무 기준으로 420조다 그래서 항상 34%다 뭐 이런 얘기를 해왔거든요. 예. GDP 대비. 근데 이거를 우리가 냉정히 따져보면은 너무 높기 때문에, 냉정히 이제 아까 그런 걸 다 포함하면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뭐 당연히 중국보다도 많다는 것은 쇼크입니다. 이게 쇼크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걸 대책을 빨리 수립해서 정말 이거 한꺼번에 갑자기 줄 수는 없는 거지만은 대책을 빨리 수립해서 낮추지 않으면은 이거 지금 굉장히 완전히 우리 지금 제가 제 생각은 우리나라 경제가 마치 제가 어제도 이제 시내를 보면서 느꼈는데 이거 마치 사상 누각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고맙습니다. 네네. 안녕히 계세요. 예, 이른 아침 인터뷰 정말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아시아금융학회 회장 오승근 교수였습니다. 예,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3분 40초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4호선 서울역에서 사당역 쪽으로 이 하행선 운행이 전면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편 사당에서 이 서울역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20분에서 30분 사이 간격으로 열차가 지연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출근길이 현재 상당히 혼잡한 상황인데요. 사당역 주변의 동작대로 교통 상황을 살펴보니까 사당역에서 경문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20km 미만 정체가 심한 편이고요. 반대편으로도 사당역을
60km를 가까이 하면서 속도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밖에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이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 교통량이 다소 많은 편인데 목동교에서 금천교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 있고 도심 쪽으로도 신정교 부근 일대로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밖에 한강을 따라 이동하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는 모두 강 동쪽으로 더 교통량이 많은 편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잘 지내 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예, 밤사이 들어온 외신 듣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이 31일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 북한에서 만든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는데요. 서방 전문가들이 이것을 골동품 수준이라고 평가했죠? 네,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 항공기가 북한 군사기술의 도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렇게 미국 TV방송사 MBC가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 잔해가 카메라 탑재 모형 비행기보다 좀 나은 수준, 이런 분석을 전했습니다. 미 민간업 정보업체 한 전문가는 김정은 정권의 무인기는 과거 시리아 등에 판매됐던 서방의 기술이 바탕이 됐다면서요. 이번 것은 카메라를 탑재한 모형기처럼 기체를 변형해서 카메라를 장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국의 한 전문가도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는 골동품으로 여겨지는 기종, 즉 1984년 미국에서 실전 배치됐다가 90년에 공군 박물관에 기증된 그런 기종과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 역량에 대해서 안도해서는 안 된다면서 김정은이 내부 지지를 공고화하기 위해 2010년 천안함 사태 같은 외부 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 우리 시간으로 어제 아침 칠레에서 규모 8.1의 강진이 있었는데 이 현재까지 사망자가 최소 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면서요? 칠레 북부 해안 인근의 태평양 진원에서 발생한 규모 8.2의 강진, 최소 6명이 현재 숨지고요. 수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진원이 해저 20km 깊이에 달하는데요. 이날 지진으로 칠레 북부 해안에 최고 2m에 달하는 파도가 발생하고 칠레 등 태평양 연안 국가에 지진 해일, 즉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하지만 쓰나미 경보는 현재 해제된 상태고요. 다만 이 지진 여파로 무너진 건물에 압사하거나 또 이로 인한 심장마비 등으로 인해서 최소 6명이 숨지고 도로가 차단됐습니다. 또 지진 직후에 여성교도소 수감자 300명이 탈옥했다가 일부가 체포되는 그런 소동도 벌어졌는데요.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일본에도 영향이 우려되고 있는데 일본 기상청은 좀 전에 새벽에 홋카이도 등 동부 태평양 연안 지역에 최고 높이 1m 정도의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다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예, 프랑스 집권사회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에 내각을 새로 짰는데 이 새 내각의 올랑드 대통령의 그러니까 요 앞에 그 전에 동거녀가 포함됐다. 예, 이런 소식이 있군요. 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마니엘 발스 신임 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경제 관련 부처 장관을 교체했는데요. 이러면서 자신의 첫 동거녀였던 세골렌 루아얄 전 사회당 대표를 환경 에너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루아얄은 올랑드 대통령과 30년가량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4명의 자식을 뒀었는데요. 두 사람은 2007년께 헤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랑드가 저널리스트 발레리 트레르 발레르와 동거를 시작했고 대통령에 당선된 뒤 같이 입성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올 1월에 아시다시피 여배우와 연문이 알려지면서 이 동거녀와 결별을 했습니다. 루아얄은 이번에 입각하긴 했지만 사실 이전에 교육 관련 장관을 역임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2012년에 올랑드가 당선된 뒤에도 기용설이 돌았는데 근데 당시 기용되지 못한 것이 파트너였던 트레르 바일레르가 이를 막았다는 것이었는데 헤어지자마자 이번에 다시 입각했습니다. 예.
아무리 사생활이지만 이 국가원수의 사생활이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국제부 강희란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지방선거가 2달 남짓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야는 아직도 경기규칙인 기초선거 공천 폐지 문제로 정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선거는 패배하는 쪽이 전국 주도권을 잃게 되어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으로 신당을 출범한 야당은 더 절박합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동영 손학규 상임고문 등이 대거 참여하는 무지개 선대위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문재인 의원이 참여하는가? 그것이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통합야당이 당내 계파 갈등의 상처를 싣고 총력전으로 선거에 임할 수 있을까요? 새정치민주연합 박광훈 대변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변인님. 네, 안녕하세요, 전 변호사님. 예, 오랜만입니다. 네네. 이 안철수 대표가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어제 했는데 강경 발언이 중간에 나오더군요. 네네. 예, 그런데 경기민주화 등을 줄줄이 폐기했다. 이래서 새누리당을 공격을 하니까 새누리당이 반발을 좀 했어요. 네네. 특히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대거 처리했는데 무슨 소리냐.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지금, 네,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제 법을 열거하기보다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시절에 이제 내걸었던 경제민주화 복지 공약들이 많이 후퇴한 것이죠, 사실은. 예.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기초연금안에 대해서들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박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 65살 이상 되는 모든 어르신들께 매월 20만 원씩 드리겠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말을 이제 바꾼 것 아닙니까?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차등해서 지급하겠다 하는 것이 대표적인 어떤 복지 공약의 후퇴고요. 그것 말고도 생애 주기별 복지 공약이라고 해서요. 예. 태어나면은 국가가 책임지고 애를 다 키워주겠다. 5살까지 보육을 책임지겠다. 또 초등학교 무상급식, 중학교 의무교육, 고등학교 의무교육, 그 다음에 또 돌봄교실, 또 대학생은 반값 등록금, 또 뭡니까? 군대 가는 청년들은 18개월로 줄여주겠다. 또 어르신들에게는 4대 중증 질환을 전부 나라가 다 책임지겠다. 뭐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공약이라 그랬는데요. 그것이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거짓말이 돼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방금 이 말씀하신 공약들 그대로 다 하면 나라 거들나게 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네네, 그 말씀은 좋으신데요. 그러면 그것을 약속을 할 때는 조금 더 자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대선 과정에서는 이 박근혜 후보뿐 아니라 문재인 후보 역시 그 복지 공약은 됐으면 됐지 모자라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런 건 이제 나라가 발전하면 점점 나아지겠죠. 어쨌든 돼야겠죠. 네네. 어쨌든 어제 안철수 대표가 여야 공동 대북 특사단을 제안을 했는데 애초에는 단독 대북 특사로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됐습니까? 그것은 이제 알려진 것이 자체가 아마 잘못 알려진 것 같고요. 어떤 특사 이런 단어가 들어가니까 단독 특사인가 보다 하고 보도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아, 그렇군요. 네, 제가 그 전 과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만 대북 공동 특사라는 것은 이제 남북 관계나 특히 통일 문제는 집권당 또 정권의 어떤 전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야당도 참여해서 어떤 더 명분을 확고히 하고 더 힘을 갖고 공동의 인식 위에서 추진하자는 그런 뜻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안철수 대표 연설을 하고 있는데 최경환 원내대표가 좀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너나 잘해. 이런 이제 막말을 했는데 평균도 아니고 이 원내대표가 그런 발언을 하니까 아마 언론에 질타가 좀 나왔습니다. 나중에. 근데 야당 의원들 반응이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처음에는 좀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사실로 드러났는데 그건 이제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는 좀 품격을 스스로 무너뜨린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해 제1야당 대표가 연설을 하고 있는 부분에 했다는 것 또한 더더욱 옳지 않다고 봅니다. 헌법기관으로서 또 일반
일반인으로서도 잘 쓰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건 아주 극단의 경우에 쓰는 말인데요. 저는 그래서 최경환 대표가 평소에 그러지 않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극단적인 언사를 하셨을까 좀 우려스럽고 안철수 대표나 또 새정치민주연합 또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들께 어떻든 정중한 사과의 뜻을 표명하는 것이 저는 본인을 위해서나 정치를 위해서나 또 국회를 위해서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어제 안 대표 발언이 우리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속으로 많이 생각했겠죠. 네. 어쨌든 그분이 또 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예, 뭐 법안이 제때 통과가 안 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물론 네. 야당은 거부를 할 겁니다. 네. 뭐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건 이 다수결 원칙에 위배되는 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최경환 대표가 네. 이 선진화법을 대신해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은 그린 리본을 달아서 네. 본회의까지 빨리 통과시키자는 그린라이트법. 네. 예, 이 그린라이트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여야가 합의되면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참고로 국회 선진화법이 작동되고 있는 1년 동안 통과된 법안을 보면 말이죠. 676건입니다. 이 법안의 이 처리 법안의 건수를 보면 노무현 정부 1년차에 306건, 이명박 정부 1년차에 314건의 2배를 넘습니다. 예. 그런데 이 그린라이트법이나 또 뭡니까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화와 타협이 아닌 과거의 정치, 과거의 국회, 날치기와 폭력 국회로 얼룩졌던 그런 것으로 돌아가자는 건지 제가 묻고 싶고요. 이 그린라이트법을 들고 나오는 배경도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당 지도부가 최근에 원자력 방호 방제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좀 면이 서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나온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원자력 방호 방제법은 순전히 어떤 여당이 그 법의 중요성이나 그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실감을 하지 못하고 2년 동안 잠재워두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여당의 게으름 때문에 처리되지 않은 것인데 이것이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국회 선진화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야당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고 나오는 것은 선진화법 탓이고 남 탓하는 것 아닌가, 야당 탓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집권당으로서 장담하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안철수 대표도 말했다시피 이 기초선거 공천 폐지 문제는 선악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보유령가인 최장집 교수, 바로 안철수 이 의원 시절에 그 싱크탱크 내일에 그 이사장을 맡았던 분이 이 정당 민주주의 하려면 공천제 유지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네네. 그런데 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 무공천에 모든 것을 겁니까? 그거는 모든 것을 건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우선 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예. 어제 이제 사과 표명을 했습니다. 최경환 대표가. 예, 그랬죠. 근데 저희들은 그 약속의 주체가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과의 주체도 박근혜 대통령이 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당 공천 폐지를 둘러싸고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당 정치의 근간이기 때문에 유지돼야 한다는 그런 견해가 있는가 하면 그러면 왜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이걸 정말 또렷하게 그 전국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하신 건데요. 기초선거 정당 공천은 자치단체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공천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개입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당 공천이 안고 있는 문제도 그만큼 있는 겁니다. 폐지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양면성이 있기 때문인데 박 대통령은 정당 공천의 문제점을 강조하면서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뒤집으려면 뭔가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 박 대통령이 그때 당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영상이. 너무나 뚜렷하게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 좀 약속을 지키는 문제. 역시 그 문제였군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공천 유지는 이제 확고부동한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세 분이 지금 연좌농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당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은 없을 텐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정치적 행위로 비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정치니까 당연히 정치적인 예. 행위죠. 네네. 근데 그것이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건데요. 민심을 얻는 것은 다음 문제고요. 우선 민심의 바다에 나가서 국민께 알리자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는가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대통령 야당 대표 회동 제안에도 응하지 않고 계시고 또 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또 공감을 확산하자는 그런 취지죠. 국민께서 이제 아마 저희 진정성을 헤아리신다면 저희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이틀 전입니까? 3일 전이죠. 이게 휴일에 그 국민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면서 이 나눠준 전단지에도 보면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MBC 여론조사죠. 근데 공천 폐지 찬성보다 공천 유지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예, 그런데다가 또 지금 당내에서도 문재인 의원 또 박지원 의원 이런 당의 중진들 좌작 거의 친노계 좌장과 박지원 의원이 무공천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재검토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홍보물은 그 오타가 있었던 겁니다. 아, 오타였습니까? 네, 그러니까 폐지에 찬성하는 여론이 훨씬 높은 거고요.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은 낮은 건데 잘못 그게 표기가 돼서 그렇게 알려진 건데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그런 무공천을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의견은 아니고요. 지금 대체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방향이 잡혀 있냐면 폐지를 위해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에 더 강력하게 요구하자. 그리고 끝까지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말로 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그 후보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자꾸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자 해지라고 하죠. 묶는 사람이 푸는 것이죠. 묶어놓고 풀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지금 이런 자세 아닌가요?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말이죠. 이것이 전국적인 선거의 규칙이 무너질 위기입니다. 대통령께서 만약 이것을 모른 척 하신다면 나중에 큰 문제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선거에서 서로 공천을 하지 말자고 국민께 약속을 했는데 어느 한 당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대로 공천을 하지 않고 다른 당은 약속을 팽개치고 공천을 하게 되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그 선거의 규칙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풀 수 있는 분 오로지 국민께 약속을 철석같이 한 대통령뿐이라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뿐이다. 그런데 그때 같은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도 지금 그 공천 유지해야 된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니요, 공천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재검토하자고 얘기를 했죠. 아니요, 그건 잘못 알려진 겁니다. 그런 겁니까? 네네, 그거 잘못 알려진 거고요. 그 공천의 이 당이 처음에 공천제 폐지를 주장했었고 지금은 이제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한 건데 그 과정을 현장에서 정말 애로를 겪고 있는 그 후보들에게 충분히 알리자. 그런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갔고요. 네. 어쨌든 선대위에 지금 정동영, 손학규 두 고문은 못 들어가는데 막상 친노계 좌장인 문재인 의원 그리고 이해찬 의원이 참여한다 이런 말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우선 친노의 좌장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문재인 의원도 그런 표현을 대단히 좀 거북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의원은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 이런 뜻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더 기다려보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문재인 의원이 안철수 대표 연설에 대해서 국가와 국민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연설이라고 높이 평가한 부분이나 또 의사당에서 이렇게 반갑게 악수하는 사진이 두 분의 분위기를 말해주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모든 분의 힘을 모으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기대이자 또 생각입니다. 다음에 이 본선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제가 이 방송 또 그만두기 전에 인터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박강원 대변인이었습니다. 찬란한 4월의 봄은 무엇을 타고 올까요?
봄은 쉐보레를 타고 오죠.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빛 러브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봄 타지 말고 쉐보레 타세요. Chevrolet, find new roads. 홈페이지 참조 4월 30일까지. 예,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8시 뉴스 들으시고 8시 10분에 3부 이어가겠습니다.